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저희가 이제 3차시 온라인 운동생리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에 의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운동의 개념, 시체활동의 개념, 체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동생리학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개념에 의해서 운동생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생리학이 왜 필요하냐, 이 학문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원인을 통해 체계적 훈련과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자, 두 번째, 대상자의 개인차에 따른 지도에 도움이 된다. 자, 세 번째, 발육 발달, 운동의 영향, 운동 능력 향상, 운동 기술의 습득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된다. 자, 수요자의 건강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포괄적 건강 관련 지식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생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필요성을 나열했을 때 모색한다, 발달의 습득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생리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운동과 신체활동, 그 다음에 체력의 개념을 통해서 운동생리학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반응과 적응을 통해서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것처럼 운동생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 중 일어나는 인체의 기능적 변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른 대상자의 개인차, 그거에 따른 지도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발육이나 운동의 영향, 운동 기술의 습득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죠. 그 지도를 위한 기초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생리학은 이제 운동 시 신체 기능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운동에 대한 신체적 효과 및 적응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과정에 적용이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에 의해서 신체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980년대 초에 신체적 비활동성은 일반 대중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1992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비활동적 생활습관이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하였다. 자, 1995년에 미국 질병예방본부와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공중보건 신체활동 지침서를 출판하면서 이 지침서에 모든 미국 성인은 주당 거의 매일 중정도 이상의 운동 강도로 3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신체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시작을 됐는지 배워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대통령 주치의가 1996년도에 발간한 체육활동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신체적 비활동성이 미국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미국인의 60%가 하루 권장량의 신체 운동을 하지 않고 있고 25%는 신체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생활 양식에 따른 역학적 연구와 다양한 집단의 규칙적 운동 효과, 그리고 활동적 생활 형태에 관한 임상적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신체 활동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 신체 활동의 효과를 우리가 미국에서 발간한
체육 활동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조기 사망과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예방한다. 체중 유지 및 건강한 뼈, 근육, 그리고 관절을 향상시킨다. 보존하고 보호해준다.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출판된 이후에 비만 관리를 위한 건강한 체중 유지와 달성에 요구되는 신체 활동의 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섭취 열량과 신체 활동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담아서 우리가 신체 활동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건강 체력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중요했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체력, 능력, 그것을 건강 체력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 체력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전쟁 중이나 전쟁의 위협은 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 체력과 관련되어 확산되고 있는 관심 분야는 사망의 주요 원인인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정부와 관련된 협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 교육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체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통적인 운동 수행 검사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체력 검사로 체지방을 평가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에는 체력장이라고 해서 어떤 체력 테스트를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저희가 체성분 분석을 한다거나 체력장을 하더라도 건강 체력,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체력 검사, 체지방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의 중요함을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에서는. 자, 계속해서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학문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보면요. 자, 운동생리학,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 운동에 대한 반응과 적응, 우리가 지겹게 들을 거예요. 운동에 대한 반응과 적응, 그리고 그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 자, 이런 운동생리학은요, 체육학을 이제 구성하는 응용적 성격의 학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에 필요한 기본적 이론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문은 스포츠 의학, 트레이닝론, 운동 처방, 스포츠 영양학, 인체 해부학 등을 우리가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체 역학은 조금 관련성이 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왜 학문을 나열하고 분리하고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옷을 정리하지 않으면 찾아 입기도 힘들고 내가 어떤 옷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쵸? 하지만 옷도 내가 색깔별로 구별을 해놓고 그다음에 시즌별로 구별을 해놓고 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옷이 있는지도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지식을 단계시키고 목록화 만든다 라고 폴더화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운동을 수행할 때 의학적인 측면이나 과학적인 측면의 포괄적인 대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스포츠 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트레이닝론, 운동 처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운동의 방법, 질과 양을
모든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운동생리학과 또 밀접한 게 섭취죠. 그래서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기적 배려, 우리가 적합한 식단의 양과 질을 구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운동 수행 시 인체 내 대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체 내 물질 대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체 해부학은 인체 전반의 구조와 기능 등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배우는 학문이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체역학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인체의 동작의 역학적인 분석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랬을 때 생체역학, 이것은 우리 관련된 학문, 운동생리학과 인접된 학문들 중에서는 좀 관련성이 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에도 제출이 간혹 되는 영역으로, 운동생리학과 관련이 제일 먼 학문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생체역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생리학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자극이죠. 자극이 들어왔을 때 리스폰스,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심혈관계, 호흡계, 신경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소화계 등의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거기서 어댑테이션, 자, 적응이 일어납니다. 인체 각 계통의 형태적, 기능적인 개선이나 효과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됐죠. 반응에 대한 적응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평정 상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평정 상태, 이것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적의 적응 상태를 도출하기 위해 운동이라는 자극의 합리적 적용을 모색하는 것이 운동생리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우리 평정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운동생리학의 정말 가장 기본이자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체가 어떻게 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역동적 안정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메오, 동일한, 다음에 스테이시스,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이 항상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동적 안정성은 왜 같은 말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100년 전에 신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 내부 환경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관찰하게 돼요. 자, 1932년 캐넌이 이제 드디어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라고 정의하였고, 인체가 항상 일정하게 혹은 항구적으로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래서 우리 캐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항상성은요,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내의 여러 가지 보상적인 조절 반응으로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환경의 불변성, 계속적인 유지라고 캐넌이 우리가 이 용어를 의미하였죠. 자, 이것은 이제 항상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면요, 보상적 조절 반응의 결과,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없는 비교적 일정한 내부 환경을 의미합니다. 뭐 생명체들에게 항상 사용되는 언어고요. 이것은 뭐 체온이나 혈압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뭐 혈액 속의 이온이나 이온 농도가 유지되는 이런 것들이 항상성 유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항상성, 이래서 항상성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성과 같은 비슷한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항정상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인가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eady state라고 하는 항정상태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생리학적인 이제 환경의 일정한 유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제 운동 생리학자들한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말인데, 항상성과 항정상태라는 것은 이제 약간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항정상태라는 것은요, 신체의 내부 환경이 완전하게 정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항정상태는 신체에 대한 요구와 이 요구에 대한 신체의 반응 간의 정적인 균형 상태, 다이나믹 밸런스를 말한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가 항정 상태와 항상성이라는 용어의 헷갈림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 체온 상태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정한 부하로 60분 동안 최대한 운동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체온의 변화를 어떻게 되는가, 인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요, 아래축은 운동시간, 옆에 축은 신체 온도라고 써져 있죠. 자,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상 체온에서 운동을 시작한 후로 20분, 40분까지 점점 서서히 증가되게 되죠. 근데 40분에 항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체온의 고온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항정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제 안정시 체온보다 높게 됐죠. 항상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제 항상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신체가 안정됐을 때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고, 항정 상태는 운동 상황에서 사람의 체온이 더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생리적인 변이는 변하지 않지만 안정시 체온과는 다른 상황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항상성이라는 것은 신체 내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내부 환경이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성은 생리학적 요인들의 기준 수치를 오차범위 내에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동적이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항상성을 역동적 안정성이라고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의 차이, 구별하는 방법, 항상성은 무엇이고 항정 상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항상성 조절 체계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